자, 안녕하세요. 우리 학원에서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절차론을 담당하게 된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절차, 행정법에서 뭐 제 소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절차론에서는 또 다시 첫 번째 소개니까 제 소개를 잠깐을 하고 들어간다면, 저는 1회 때 행정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1회 때 합격하자마자 바로 행정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맞춰서 행정절차론 수업도 바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행정절차론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 행정사도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행정사 수업을 할 때 여러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수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를 수업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이제 또 저랑 같이 여기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수업을 하고 계셔가지고서 가끔 보다 보면 아이고 선생님이네 하고 저도 갑자기 인사를 하고 뭐 그러긴 해요. 물론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행정사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행정사가 1기다 보니까 저보다는 한참 후배로 이제 이상기 선생님 몇 기시더라요? 뭐 8기인가 9기인가 저보다 한참 미치죠. 오시고, 임동민 교수님도 뭐 2회, 그럼 거의 뭐 1회나 2회는 비슷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 후배 행정사로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합격은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합격은 하는 거고, 그러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몇 기 때 되시는 건가요? 이제 11기, 11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겠네요. 요즘이 몇 기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은 제 한참 밑에 후배가 될 거예요. 물론 뭐 행정사는 무슨 기수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뭐 행정사가 되고 나셔도 이제 저랑 만남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 직업이 뭐니? 하고 물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죄송한 건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문 강사가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요. 나는 행정사인데 강사인 거 이거 싫고 전문 강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네요. 근데 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수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걱정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말씀드린 거는 직업이 행정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사가 곧 되실 그런 예정이시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의 만남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제 만남이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보다 보면 행정사업을 안 하시면 모를까, 행정사업을 하시면은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접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관할 행정청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합격했네 는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 학원에는 저 말고 다른 과목에 또는 같은 과목이지만 이제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때문에 합격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네 이런 얘기만 듣지 않게끔 그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서로는 아니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붉히지 않게끔 제가 노력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수업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론이라는 과목을 지금 담당하게 되는데, 행정절차론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딱딱해요. 8개의 행정 관련 법에 해당되는 거, 절차에 관련된 법을, 그것도 실제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절차래요. 절차에 관련된 거를 8개나, 법 8개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2차 과목 중에서는 좀 양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싫으면 과목도 싫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셔야지 결국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예쁘게 보시면서 제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돼요. 절차론에 대해서 잠깐 과목 설명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론의 행정 절차 법, 이 이제 기본적으로 절차에 관한 어떤 일반법으로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좀 우리가 쬐끄맣게 약칭으로 쓸게요. 정보공개법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8개나 되다 보니까 칠판 다 쓰기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법. 행정조사. 그 다음에 행정규제. 규제 기본법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이렇게 8개의 법이 있죠. 사실 근데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 등록법 같은 경우는 지금 10회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11회 시험이 진행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10회를 기준으로 한 번씩 나왔었어요. 주민등록에서 한 문제, 가족관계 등록에서 한 문제. 자, 이 부분은 근데 최근에 개정 부분이 있고 가족관계 등록에서도 뭐 헌재 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아예 안 나왔던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씩은 나왔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출제율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주민등록법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족관계 등록법은 솔직히 양이 좀 많아요. 많은 거 치고 역대 출제율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이 6개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론이라는 과목에서 행정절차법이면 이건 당연하죠. 여기서 40점의 분량이 나와요. 항상 역대로 여러분들 항상 2차의 시험은 논술형이라는 논술, 그러니까 사례형이죠. 우리가 행정절차법 론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사례형이 40점짜리로 크게 1번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설형이라고 해서 1-1, 1-2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40점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나오는 거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 수많은 절차가 있겠죠.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뭐 처분 절차, 신고 절차, 뭐 예고 절차, 입법 예고 절차, 행정 예고 절차, 확약, 위반사실 공표, 그다음에 행정지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처분 절차에서 40점이 주로 출제가 돼요. 물론 총칙에 해당되는 뭐 적용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설형이니까 같이 논점이 합쳐져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40점짜리는 처분 절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약술형 세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 행정 절차론이니까 이게 다 절차예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요렇게 세 개를 뭐 빅3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의 출제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8개의 법 중에서 제일 양이 많거든요. 제일 양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물론 한 번씩 나왔다 그런 건 아니고 역대로 뭐 퐁당퐁당 이런 쪽으로 좀 나오는 편이어서 역대 한 4문제, 5문제 정도 나왔나? 10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올 때 안 나올 때가 한 반반 비율이죠. 그래도 빅3라고 하는 것 치고는 뭐 좀 적게 나오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좀 그래도 만난 김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수업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창피한 얘기긴 하죠. 제가 직접 겪은 사례. 제가 이제 행정사가 되기 전부터 해서 좀 되고 나서도 작은 학원, 이렇게 방문가처럼 큰 이런 규모의 학원은 아니고 작은 학원을 하나 운영을 했었어요.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조사를 나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조사 나와서 학원을 하면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뭐 알겠지만은 뭐 학원 수강료도 뭐 게시해 놔야 되고 학원 강사 명단도 게시해 놔야 되고 뭐 그다음에 등록 영수증 작은 학원인데 그런 거 잘 안 해놓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뭐 화재 예방 시설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해놔야죠. 그다음에 뭐 성면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보강하기 위해서 뭐 페인트 칠도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작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든 이것저것 뒤지고 나면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것저것 많이 걸리게 돼요. 근데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진짜 제가 딱 있는데 조사가 딱 나오니까 하나부터 걸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행정사가 붙고 나서도 초창기 때 이제 행정사 업을 하면서 겸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행정사였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 절차론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인데 갑자기 제가 막 긴장이 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다니는데 진짜 많이 걸려요. 진짜 많이 걸리고 다 걸린 다음에 마주 앉았죠. 앉아가지고서 저기 굉장히 많이 잘못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중에서 어떤 거 무슨 개시 의무 위반이었을 거예요. 그 뭐였는지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개시 의무 위반을 무슨 위반이었는데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데 자 요것만 다 뭐 나머지는 고치실 거잖아요. 고치실 거니까 나머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것만 이게 조사를 나와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건 다 없었던 걸로 하지만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랬더니 그 대신 뭐 쓰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선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가지고선 뭐 이렇게 이면지 같은 거 뭐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이걸 잘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고 제가 잘못한 게 무조건 맞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의견 제출 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럴 것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고 서면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그걸 공무원한테 줬죠. 자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떤 게 날라왔냐면 이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결국 뭐 영업정지 며칠이 됐나? 그때 뭐였나요? 하여튼 벌금이었는지 영업정지 며칠이었는지 과태료였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과태료도 얼마 아니었던 것 같고 과태료 나왔었나? 그 다음에 영업정지도 며칠이었을 거예요. 학원이 뭐 한 일주일 이상 되는 거는 망하죠 학원. 근데 뭐 며칠은 그냥 방학이다 해가지고서 놀 수 있으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뭐 저도 좋고 뭐 그러긴 했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라고 사전에 먼저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하고 바로 본 처분이 나왔죠. 왜 바로 본 처분이 나왔냐면 사전 통지를 하고 원래는 이 처분까지의 요 사이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하세요 라는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둬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의견 제출 없다고 감사하다고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서면을 공무원한테 줬잖아요. 줬기 때문에 이 기간이 확 줄었던 것 같아요. 지금 행정절차법은 그 당시에 비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 줄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지만 그 당시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제출 기간이 확 없고 제가 의견 제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한 걸로 포기한 거죠. 의견 제출을 포기한 걸로 딱 인정을 해가지고서 바로 처분이 날라왔어요. 날라오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참 웃긴다. 절차가 잘못된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절차가 잘못됐을까요? 이 처분에는 당연히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 다 잘 제시돼 있었고 사전 통지했었어요. 그리고 의견을 제가 포기한 거거든요. 서면으로 포기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가 절차가 잘못했을까요? 원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주면 그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저는 의견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명백한 의사로 포기를 해야지 그게 포기로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명백한 의사. 그러니까 이거는 서면이죠. 서면으로 제가 썼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시기가 바로 의견 제출 기간이에요. 기간 내에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언제 포기를 했어요? 사전 통지도 받기 전에 조사 나와서 여기서 제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포기로 인정이 안 되고 이걸 포기로 본다면 이거는 절차적 하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뭐예요? 사전 통지, 뭐 의견 제출, 이유 제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행정절차법에서의 처분 절차예요. 자, 모든 절차가 지금 다 들어가 모든 우리 과목이 다 각각의 항목의 절차인데 한번 끼워 넣어서 한번 어거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조사 나왔죠? 만약이 아니라 조사 나왔잖아요. 지금 조사 나왔죠? 자, 이거는 행정조사법이에요. 행정조사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조사 여기 써 있는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이게 이제 직무를 수행해서 처분을 내린 거죠. 직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이런 거를 행정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나와서 너 뭐 위반했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적고 뭐 그다음 사진 찍고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했죠. 수집했기 때문에 행정조사예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왜 나한테 나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걸렸을까요? 그 주변에 수많은 학원들이 있었는데 그 학원들마다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하나 무작위로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그게 제가 걸린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열받기 시작해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이제 아무리 뭐 과태료 이런 게 적게 나왔어도 그래도 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열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조사법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야 한다. 누구나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거지. 뭔가 누구 한 명만 계속 조사한다, 누구 한 명만 팬다,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 대상자 선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조사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지 내가 왜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지는 열람 청구가 할 수가 있어요. 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열람 청구할 수 있게끔 행정조사법에 규정돼 있죠. 뭐랑 좀 비슷한가요? 행정조사법에 대상자 선정 기준 열람 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게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 자, 정보공개법 역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하는 법률이니까 공공기관이네요. 공공기관이 본인이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로 알고 싶다라는 어떤 기본권에 의거해서 공개 청구를 하면은 일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되거든요. 자, 그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행정조사법에 개별법에 명확하게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가 이제 행정조사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사전 통지하고 처분을 하고 이거는 제가 행정절차법상의 어떤 처분 절차라고 했죠. 근데 이 처분이 자, 제가 영업정지다. 처분이 나왔다라고 했다면 제가 당한 건데 제가 어떤 처분이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영업정지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침익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침익적이다, 불이익한 처분이다. 우리 많이 쓰이는 이유는 불이익한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이익한 처분? 그럼 뭔데요? 가만히 있었는데 행정청이 야, 너 영업하지 마라고 정지하는 어떤 불이익을 침입적인 행위를 저한테 한 거죠.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처분이 아니고 과태료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같이 나와도 되죠. 왜냐면 이거는 행정벌이고 이거는 질서벌에 해당되는 거니까 과태료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과태료는 보통 벌칙, 제재 수단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뭔가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질서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서를 뭔가 위반했을 때 제재를 취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죠.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제 저기 지금 네 번째로 쓴 건가요? 네 번째로 쓴 거에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뭔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었을 테고 그 의무를 제가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는 질서를 위반했으니까 어떤 제재를 취할 거야 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떤 절차, 이런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이 바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나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의무를 부과했겠죠. 최초에 뭐 게시판을 뭐 게시를 해라, 수강자 그 수업료를 게시하고 강사를 뭔가 게시하고 이것저것을 해라 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학원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의무를 뭔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불이익한 처분의 개념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걸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불이익한 정책, 그러니까 그 권리를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규제라고 해요. 규제. 그래서 규제를 만들 때는 당연히 규제를 만들 때는 또 일정 절차를 거쳐야 되죠. 국민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건데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정규제법이 되는 거예요. 행정규제법.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행정규제법이죠. 자, 이렇게 행정절차법, 뭐 정보공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행정조사법, 행정규제법,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일련에 작용해서 다 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다 보면 조금 독특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법이다, 아니다 라고 이제 논란도 있고 견해도 대립될 정도니까.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일단 저희 정보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처리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개인정보의 주체 다 사인일 수가 있어요. 제가 쿠팡에서 뭔가 뭐 와우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제 주소, 제 전화번호, 제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적어내겠죠. 그럼 저희 개인 정보예요. 그 개인 정보를 쿠팡에서는 잘 관리를 해야죠.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어디다 유출하면 안 되고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정보를 뭔가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 쿠팡, 둘 다 뭐예요? 둘 다 국가행정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거를 규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그 공공기관도 하나의 뭔가 주체로 들어가는 거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 전체가 다 행정법을 관련한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1차에서도 출제가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2차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적게 출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약간 특별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법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그럼 이쪽으로 가가지고선 자, 제 사례로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은 어때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그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포기서를 받아놓고 일로 땡겨가지고서 아이고 너 포기했네 라고 해서 처분이 나왔죠. 제가 의무를 위반한 건 맞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때요? 그 처분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절차상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절차상의 하자. 그럼 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져올까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면서요.
근데 그러면 절차에 관한 어떤 요건이나 뭐 절차가 그냥 절차죠. 어떤 순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순서, 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고, 일반법이라면 그거를 잘못했을 때는 어떤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은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행정절차법에는 절차 하자에 관한 어떤 효력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명문 규정, 이거에 대한 어떤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절차 하자가 있을 때 이거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한다면 절차 하자만으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1차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1차 내용 하지 말고, 그러면 2차 행정사 실무법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절차하자가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이 돼서 만약에 결론적으로는 뭐 인정이 되니까 인정이 돼서 그거를 처분을 취소시킨다면, 그러니까 이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심을 청구하고, 그 행심 청구 결과 이제 인정이 돼서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이 돼서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되면 인용 재결에는 뭔가 인용 재결의 힘이라는 기속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자, 행정심판법 49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에는 뭐 기속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해요. 재처분 의무라는 거는 다시 처분할 어떤 의무를 부여한다는 건데, 다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요? 절차 위반이 재결의 절차가 위반됐다라는 것이 재결의 뜻이기 때문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해서 다시 처분해야 될 행정청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일로 가볼게요. 일로 가서, 자, 이 처분 자체가 의견 제출 기간을 여기서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포기한 걸로 보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 하자가 됐죠. 지금 절차 하자를 이유로 만약에 제가 행정사이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을 수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해요. 얼마나 잘 쓰겠어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건데. 물론 참 창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보냈지만 그래도 얼마나 잘 쓰겠어요. 잘 써가지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당연히 인용재결이 나오겠죠. 그죠? 저는 생각보다 인용재결이 높은 행정사랍니다. 그래서 인용재결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속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속력이 발생하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어떤 의무가? 절차를 준수해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 제출을 받아서 똑같은 처분을 똑같이 영업정지 3일이었다고 해볼게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똑같은 3일의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것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절차라는 거는 실제적 하자가 없는 거니까, 절차만 하자가 있다면, 그죠? 동일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굳이 취소를 시켰을 때 무슨 이득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뭘 하려면 이득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걸 취소시키고 다시 하고 이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명문 규정이 있다면 이득이 없고 입구를 살필 필요가 없겠지만 명문 규정도 없는데 굳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는 거예요. 행정법에서의 어떤 견해 대립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요.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 국민의 어떤 권익 보호상의 어떤 대립이에요. 그러면
이거 굳이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건 취소돼서 그 처분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결국 똑같은 처분한다며. 그러면 효율성이 없지니 않냐. 그래서 이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동일한 처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무조건 나온다고는 안 했거든요. 왜 가능성이 무조건 나오진 않을까요? 그러면 의견 제출, 무조건 동일한 처분이 나온다면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행정 절차론 시험을 보는데 행정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의견 제출을 왜 뒀어요? 제가 제출한 의견에 뭔가 공무원이 봤을 때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인정이 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거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견 제출 절차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내가 뭘 잘못했지만 이래저래 뭔가 행정사로서 굉장히 잘 썼다고 했잖아요. 행정심판 청구서를 굉장히 잘 썼다면 그 의견을 보고 공무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선 영업정지 3일인데 하루라도 깎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진짜 그냥 잘 쓰는 걸로는 없는데 뭔가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다. 그래서 부당성을 제가 입증한다면 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좁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이 반복해서 해야죠. 행정청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이 독자적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견해에 대해서는 판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판례는 여러 가지 판례에서 나오고 있죠.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그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무효와 취소는 그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겠죠. 이건 정말 중대하고 명백해 이러면은 무효가 나올 테고, 그게 아니라면 위법성은 둘 다 똑같이 위법한데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고 중대한데 명백하지가 않고, 또는 중대하지 않고 명백하기만 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취소가 내릴 수 있는데, 절차는 보통 중요한 하자지만 명백하지는 않다라고 해가지고선 그거를 취소하고 있죠. 처분을 취소했다라는 거는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헌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헌재 같은 경우는 이래요. 기본적으로 이 규정이 절차하자의 어떤 독자적 위법성, 그러니까 절차를 지켜라, 절차를 준수해라 라는 어떤 규정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법적 근거, 절차법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그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일반 법에도 절차에 관한 어떤 일반 법적 규정은 있지만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행정심판법을 배웠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의 49조를 아까 기속력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됐을 때에는 절차를 준수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를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에는 그러면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는 절차하자의 효과 규정이 있는 거죠. 49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과목은 그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관한 어떤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그 절차하자의 효력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헌법에서 근거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헌법 12조에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이 있대요. 적법 절차 원리는 형사, 벌금, 구형, 구금 이런 형사 영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써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행정 영역은 아니고 형사 영역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반드시 형사 영역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도 역시 효력 규정은 없지만 이 헌법 12조가 국가의 국민의 모든 기본적인 권리라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자 절차하자가 있다라는 거는 헌법 12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12조를 위반한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위법한 거겠죠. 아니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우리나라 최상위 법에 정말 최고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해놨는데 그걸 침해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자 판례와 헌재가 위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뭐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짝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 행정규제 이런 모든 법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제가 지금 처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저기 꼭 처분 절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면 이 절차에 관해서 하자가 있는 하자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독자적인 위법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문제에서 이 절차의 효과, 이 절차를 쓰고 그래서 그 처분의 효과 이게 계속 40점짜리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온 문제기는 해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하고 이제 쓰는 연습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각각의 절차의 단문을 암기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40점은 올해 맞췄네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법이긴 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이제 각각의 법에 이제 좀 적혀 있는 규정들을 하나하나 외워 나갈 건데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공부하는 좀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제가 앞으로 1년은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시험까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가 법이 많다고 했어요. 8개의 법이고 그 법률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법전을 주지 않는 시험이거든요. 법전을 주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는 법 조문을 좀 암기할 부담이 좀 크다라는 얘기고 생각보다는 조문을 암기하면은 답안 작성은 뭔가 이론이나 논점이나 판례나 이런 거보다는 조문 위주로 출제가 좀 많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암기량이 좀 많다라는 얘기는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8개의 법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머리에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막 100개도 넘게 논점을 외우고 막 200개도 넘게 외우고 막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 상위 몇 퍼센트 우리는 그렇게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 머리로 시험장 끝까지 그래도 조문을 좀 정확하게 외워서 간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몇 개의 논점을 추려서 몇십 개겠죠. 몇 개까지는 아니에요. 적어도 한 50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40개에서 50개 정도의 논점을 추려서 그거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다 출제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논점 다 50개에서 다 출제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머지 부분은 각 법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여러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행정조사에서 내가 한 2-3개의 논점을 외우고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논점이 나왔다. 그러면
두세 개의 논점을 외웠을 때는 그것만 외웠겠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마지막에 그거는 공부하시는 거지, 지금은 행정조사라는 전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과거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분에, 지금 현재는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내가 행정조사를 전체적인 걸 한번 봤었는데 라는 그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공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 내공을 바탕으로 막 글짓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비슷하게, 그리고 의외로 누구나 똑같이 어려운 문제는 객관식처럼 OX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어려운 문제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더 정확하게 쓴다면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항상 공부를 할 때 본다면은 나중에 불이 타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거를 스스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할 때 항상 조사법을 나간다, 행정규제법을 나간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에 해당되는 법을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법의 전체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오래 안 걸리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이렇다 이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각각의 절차를 외워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절차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외운다? 그건 좀 불가능하기도 하니까 사실 암기만 하면 돼. 근데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강사의 도움은 필요 없겠지만은 그게 다 암기를 하지 못하고 강약을 둬야 된다면 그래도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과목에 관한 어떤 소개는, 그리고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각 이제 개별 법마다의 어떤 내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